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희망과 절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희망과 네. 절망. 네. 오늘이 1월 2일 신년이라서 아마 새해 계획 세운 분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시겠죠? 예, 신년 계획이란 올 한 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실천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목표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신년이라고 모든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가 바뀌어도 아무 계획조차 세우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맞죠. 예,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뭐 이유야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다음 두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첫 번째는 매년 계획을 세워봤는데 매년 작심삼일에 그치고 말았던 과거 경험 때문에 안 세우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자기가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을 세워도 미래가 특별히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경우 중에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미래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네, 그죠? 이런 경우가 더 심각하다. 네, 전자는 이제 실천력의 문제라 그러면 후자는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왜 요즘 신조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생망은 이번 생은 망했어의 줄임말인데요. 예.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번 생에는 가망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해가 되어도 특별히 신년 계획을 세울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죠? 예. 그 미국의 여류 소설가인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는 이런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Tomorrow is another day. 제가 발음은 좀 안 좋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이 말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라는 멋진 표현으로 번역을 우리말 하는데요.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주인공인 스칼렛 오하라가 여러 불행이 겹치면서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렸음에도 이제 마지막에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면서 외친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불행하지만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자기가 사는 세상을 이생망이라며 절망에 빠진 사람은 스칼렛 오하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도 갖지 못하고 절망에 빠졌기 때문에 신년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거죠.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그러잖아요. 네. 자긴 계획을 안 세운다고. 그죠? 세워도 안 되니까. 네, 맞습니다. 사람들은 왜 절망에 빠지는 걸까요? 예. 사람들은 흔히 누군가가 절망에 빠졌다면 세상이나 어떤 상황이 당사자를 절망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절망이 외부 요인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절망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하는 자가 무엇에 대해 절망했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한 것이다. 네. 가령 취업준비생이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실패해서 절망에 빠졌다면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불러온 현실에 절망한 게 아니라 번번이 취업에 실패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취업을 위한 어떤 시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미 자기 자신에게 절망해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절망은 끊임없이 자기 내부를 향해 파고 들어가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자기 소모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은 점점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파고 들어가서 무기력해지고 급기야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죠. 이래서 이제 자신에게 실망한 경우가 더 심각하고 무서운 건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이런 알렉산데르 푸슈킨의 시를 인용하면서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지라라고 조언합니다. 그런데 이 조언 참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쨌거나 해서 신년이 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한 실천 계획을 세우죠. 예.
이처럼 새해 신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달리 생각하면 미래를 절망이 아니라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겠죠. 근데 저는 또 이제 이 대목에서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태도, 즉 미래를 장밋빛으로만 그리는 행위는 언제나 좋은 것일까라는 의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도 책을 읽다가 그 기억이 나는 구절이 있는데 네. 정신건강의학에서는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네. 현실적으로 보는 것을 더 건강하게 본다. 뭐 그런 예, 얘기 들어요. 그렇죠? 저도 예. 뭐 동의합니다. 예. 그렇죠. 미래를 희망적으로 바라보는 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고통을 감내할 수도 있고 암담한 현실마저 긍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운데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마저 없다면 살맛조차 나지 않고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삶을 밝은 쪽으로 이끌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 독일 철학자 니체가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희망은 실로 재앙 중에서도 최악의 재앙이다. 왜냐하면 희망이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니체에 따르면 모든 희망이 긍정적인 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은 현재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라 하겠는데요. 왜 어떤 직장인이 다니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퇴출자 명단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장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내보내면서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부르겠다라는 언지를 한 채 내보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은 그 말을 믿고 회사가 좋아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희망이 고문이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니체가 희망이 인간의 고통을 연장시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그 모든 희망을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닙니다. 그랬겠죠. 예. 희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나태함이나 불성실함을 지적하고 있을 뿐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도 희망을 갖는 걸 자기 기만적 행위라고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희망은 현재의 삶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삶을 배반하게 하는 거창한 관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속임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희망이란 부조리한 현재의 삶을 직시하지 않고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짐으로써 현실의 비루함을 감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까미는 이런 상태를 도피, 투쟁의 깊이, 기권 등의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막연한 희망을 갖지 말고 희망에 대해서도 이제 바람직한 태도를 네. 가져라 이런 예. 걸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건 살아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필연적인 선택인지도 모릅니다. 가령 입으로 이생망을 외치는 사람도 지갑을 들춰보면 안에 복권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말을 꺼려? 네,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그죠? 분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아무런 희망조차 갖지 못하지만 그 상태에 머무는 게 너무 비참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권이라는 희망을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렇게라도 이제 희망을 갖고 살아야 그쵸? 되니까요. 예. 그런 거죠. 이중적이라고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이해는 가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유형의 희망을 긍정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예. 프랑스 철학자인 에밀 시오랑은 태어났음의 불편함이란 책에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늘 한 가지 정도의 희망은 품고 산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 희망이 사람들이 거부해 버렸거나 소진시켜버린 다른 희망들을 보상해 준다. 그러니까 시오랑에 따르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복권을 사는 것처럼 일종의 무의식적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희망은 현실에서 자기가 거부했거나 내던져버린 원래의 희망을 보상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말하자면 자기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었던 꿈을 포기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복권이라는 대체품을 희망으로 산 셈이죠. 그렇다면은 삶이 너무 암담해서 너무 막막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든 분들은
어떤 삶의 잣을 가져야 됩니까? 그죠? 물론 뭐 개개인이 처한 현실이나 삶의 무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분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조차 갖기 힘든 현실 속에 계신 분이라면 용기를 가지라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주장은 떠돌이 노동자 출신의 미국 철학자인 에릭 호프가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자서전인 길 위의 철학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기만이 없다면 희망은 존재할 수 없지만 용기는 이성적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 희망은 소멸할 수 있지만 용기는 호흡이 길다.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용기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때 인간은 최고조에 달할 수 있다. 에릭 호프도 자기 기만을 하면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은 금방 소멸하고 맙니다. 반면에 용기는 생명력이 깁니다. 희망조차 없는 상황에서도 용기는 당사자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이라면 용기라도 가져야 합니다. 용기가 만들어낸 힘이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희망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가 되었는데 절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좀 신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만약 희망조차 갖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좀 작은 용기라도 가지고 작은 실천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외람되지만 드리고 싶네요. 희망과 용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